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8월 25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가 오고 태풍이 다가와서 약간 마음이 우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증시가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고요. 그리고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이 주식 투자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인 마음이 미래를 향해 긍정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의 근본적 심성 중에 하나는 미래를 조금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있을 때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얻죠. 오늘보다 내일이 좋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매도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롱 포지션 매수하는 입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도 약간 앞을 기울이는 그런 태도로, 그리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낙관을 통해서 가시는 것이 그 투자에서 적당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그런 태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8월 25일 미국 마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초로 15,000포인트에 도달을 하면서 15,000포인트 돌파는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로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약 50번째의 신고가 돌파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달러는 소폭 약세를 했고요. 근데 달러 약세는 뭐 크진 않았습니다만, 눈에 띄는 부분들은 원자재를 많이 보유한 국가들의 통화가 강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만, 중국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지지난주까지 정말 급락하는 건 흐름이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그 비철금속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반등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노르웨이 크로네 등이 원자재 통화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전일 금리가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6일 내일 뭐가 있어요? 금통이, 한국은행 금통이, 자, 금리가 빨리 올라간다는 거 뭔가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럼 내일 뭐?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인데, 아마도 이번에는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이것과 관련해서 오후에 일과 끝나고 나서 우리 박종현 박사님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워낙 솜씨 좋으신 분들이라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드려가지고, 내일까지 만약 편집이 된다면 내일 오후에 한 오후 6시에 일단은 박종현 박사님은 금리가 10월 달에 아니라 8월 달에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했고,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 흐름들에 대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빠르면 내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얘기하다 약간 3,000%로 빠졌어. 부동산, 네, 한 맺힌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금리와 더불어서 조금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가능하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흥국 증시가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는데, 미국 증시를 보면서 신흥국을 볼 때는 아무래도 뭐 그 유럽 쪽에 있는 신흥국보다는 브라질을 보게 되죠. 브라질이 무려 2.3% 주가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종합해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금리도 올랐죠. 금리가 올라간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1.3% 육박하게 올랐는데요. 이거는 결국 뭐를 의미하느냐? 리스크 온 국면이 접어들었다. 리스크 온 국면이 뭐예요?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국면을 우리가 리스크 온 국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쭉 올리는 거. 나도 이제 예금 말고 주식해야 되겠어. 예금 말고 원자재 투자해야 되겠어.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국면을 리스크 온, 반대를 리스크 오프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건 반성합니다. 저희 증시에서
워낙 이제 미국에서 발발한 시스템이잖아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주식 시스템. 물론 이제 유럽에서 시작했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월가의 영향을 우리는 많이 받다 보니까 자꾸 영어를 쓰고, 또 그게 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그러면 예측 잘못하면 너 뭐니? 이런 생각,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현학적인 something이 필요한 거야. 현학적인 something이 필요하려면 뭔가 평소에 안 쓰던 말을 딱 이렇게 꺼내 들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이 전체 쓰는 문장에서 뭔가 좀 그럴듯해 보여. 그래서 나는 현학적으로 보이고 싶은 거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또 여러분 현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내가 그걸 딱 써서 남들한테 뭔가 우쭐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것도 안 됩니다. 본질에 다가서야 돼. 투자는 본질과의 싸움이지, 그냥 이게 너무 본질이기 때문에 그냥 툭 하고 저절로 얘기 나오는 단어라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갖다 채용해서 쓰는 거 별로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위험자산 선호가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는 멕시코만 유정해서 화재 사고 등이 있으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상황들이 중국에서 크지 않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어제에 이어서 작용하면서 67.5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강세가 미국 시장에 그대로 여파를 매겼는데요. ADR 중국 자산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어디야, 바바.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6% 오른 171달러. 야, 이거 130달러 했었는데, 그죠? 171달러로 끝났고, 징동닷컴도 꽤 많이 올랐어요. 징동닷컴 올라간 것은 캐시우드 언니께서 아크펀드를 통해서 징동닷컴을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올라갔고, 이것만 올라간 게 아니고, 밈 주식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게임스톱 주식이 27% 올라서 5개월 내 최고 상승률을 보여줬고, AMC 엔터테인먼트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리스크 on, 네, 위험자산 선호.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게 제가 봤을 때 게임스톱이라든가 AMC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는 거는 주포들이 없으니까 옆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보통 이런 좀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게임스톱이나 AMC를 잘 모르고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그러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게 하루에 20% 30%씩 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0% 30%씩 막 오른 걸 우리가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잡주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잡주들이 상승을 하는 거는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별로 좋은 시그널 아니고, 잡주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다음 시장이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1% 상승을 했고요. 어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강세 나타내면서 에너지가 유가가 올랐으니까 1.6% 올랐고, 이미 소비재, 금융, 산업 관련주들 올랐고, 필수 소비재와 부동산, 유틸리티는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심리가 안정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잭슨홀 연설이 일종의 축소됐어요. 연기가 정확하게 축소됐는데요. 원래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 델타가 심해지면서 27일 하루만 하고 끝내는 걸로 일정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온라인 형식으로, 보통은 이제 만나서 하잖아요. 근데 그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미팅 주제는 비정상적 경제 상황 하의 거시 경제 정책, 매크로 이코노믹 폴리시 in an uneven economy라는 제목으로 하고요. 파월 의장 발언 시간은 27일 금요일 오후 11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자, 그래서 될까 모르겠는데 빠르면 토요일 날, 아니면 제가 토요일날 조금 늦게 보죠. 뭐 이걸 다 확인하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미국 시장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방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중에 재미난 뉴스는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까지 올린다. 중국은 대안이 없어요. 여기 이제 내연기관 못 따라가.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유럽은 친환경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전기차로 이동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고 있어요. 한국도
공격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감안하면 혹시나 자동차 관련 소프트웨어 담당이라든가 헤드쿼터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그 먼로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포든가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니들 안 되겠다. 그냥 FSD 테슬라 거 갖다 써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작년 6월 달부터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리고 뭐 이미 그 애플 관련된 논의들이 한국 업체들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는 것 같잖아요. 다른 나라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런 걸 봐서는 정 안 되면 그 FSD는 갖다 붙여서 써야 됩니다. 그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 특성은 있죠. 뭐 그 국내 특성은 따로 있으니까 국내적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해외 나가는 모델들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서 그 고민은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LG 같은 포지셔닝, 휴대폰에 LG 같은 포지셔닝을 해야 되느냐, 휴대폰에 삼성 같은 포지셔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심도하게 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휴대폰과 자동차는 엄연히 다르죠. 다릅니다. 아마존을 한 2027년? 2025년 이후에, 아마존입니다. 그 테슬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2025년 이후나 2027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리적으로 휴대폰만큼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리고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폭스콘, 뭐 테크윙 이런 회사들처럼 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기계 능력이 거기까지 됐다라고 아직 보장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데 어찌되었거나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침에 가져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미국 시장이 뭐 별게 없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